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반탄, 친윤이 장악하던 당내 분위기가 불과 일주일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탄핵에 반대한 후보들 가운데서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훈전양상을 보이고 있죠. 어제 오후 갑자기 나왔다가 보류된 이른바 윤석열 신당을 두고도 당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여론 동향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박주희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오늘 처음 살펴볼 사건은 글쎄요, 2025년도인데 강남초등학교 인근에서요,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이고요. 박상희 교수님, 글쎄요, 유괴 미수 사건이요? 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저께는 개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예. 가방을 낚아채면서 내 거야, 내 거 막 이러면서 걔를 낚아챘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아이가 잘 도망간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삼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 B초등학교에서는 오후 6시 20분께 대형마트 인근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녔을 텐데요. 예. 중년 남성 2명이 이 아이한테 음료수 사줄까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아이가 똑똑하게 괜찮다라면서 거부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예. 정말 유괴하려고 했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다는 두 번째 사건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음료수로 유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되면 박주희 변호사님, 학부모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구나 지금 범인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주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건 발생 지역에 사는 학부모 한 분은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아이 혼자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다시 아이를 등하교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아이도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겁에 질려서 울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알려지면 점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제보를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문을 얻어서 사실 더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 이런 걸 신고했고 학교에서 경찰에 이제 신고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 교수님,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네. 알리고 좀 경각심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학교 모두 가정통신문을 바로 발송을 했습니다. 가정통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등하교 시 교통 안전도 좀 신경 써주시고 혹시 낯선 사람이 말을 시키더라도 아이들이 잘 유의할 수 있도록 꼭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라는 가정통신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역삼주의 초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평소에 알던 사람이 말을 시키거나 보호자 허락 없이 어디 가자고 할 때에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꼭 지도해달라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불안한 것이 이 두 사건이 있었던 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상당히 가깝다는 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달아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도 부족한데 지금 인접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주변 학부모와 학생들이 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제 개포동에서 발생했던 이 초등학교와 어제 이 역삼동에서 발생했던 초등학교 간의 거리가 2.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부근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박민규 변호사님, 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2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 또 인근입니다. 마약 음료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주고 먹이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곳과 1.6km 떨어진 곳에서 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우유와 음료에 마약을 섞어서 아이들에게 시음 행사라고 속이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이라고 속였던 일당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학생들이 투약한 혐의를 또 빌미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 주범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를 한 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박 교수님 여기 했다는 말들을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 사준다, 음료수 사준다. 이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심리, 유인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행히도 이번 아이도 보면은 두 아이 다 싫다 그러고 도망가고 뭐 거절하고 이렇게 굉장히 행동을 잘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탕을 사준다 그러면 아직은 동심이고 순수하니까 사탕 먹고 싶어요. 따라가서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괴를 하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음이 뭐 자명하죠.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저희 가면 예쁜 강아지 있다. 또 나아가서 저희 가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또 이제 나아가서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동심 믿는 거 가족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유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예. 지금 경찰이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것이 범죄로까지 뭐 연관성이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희 변호사님 뭐 요즘에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CCTV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CCTV도 많고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그쵸. 영상 촬영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범죄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범죄율은 높아집니다. 특히 또 만약에 이런 범행에 뭐 렌트카 차량을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사실상 이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데 사실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하고 경각심을 갖고 이 대비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유괴 사건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전에 이거를 예방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가 유괴되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예. 됩니다.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배를 보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학년 1, 2학년 우선 11만 명을 대상으로 보급을 할 것이고요. 이 안심배를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박 교수님 이거 아이를 뭐 등하교를 시킬 수 있는 형편이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네, 아이들한테 너무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되고 요즘 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잘 시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나 어저께도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낯선 사람이 혼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가면 니네 엄마 있고 맛있는 거 있고 뭐 예쁜 사람들 있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누가 만약에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싫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의사표현도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싫다. 나는 안 갈 거다라고 꼭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그럴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가기 싫어요. 뭐 이렇게 그것도 안 되면 안전한 장소로 재빨리 뛰어라. 숨어라. 뭐 경찰서, 소방서 아니면 어른들이 많이 있는 슈퍼. 큰 길 이런 데로 도망가라고까지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번처럼 어른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꼭 얘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 제가 사진을 한번 얼핏 볼까요? 이 가운데 동그라미 쳐 있는 차가 뭐 해외 차량이라고 외제 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앞뒤를 보면은 경찰이 가로막고 있죠. 저 차량의 정체를 두고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사유 교수님, 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달 29일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셨다시피 차가 한 대가 중간에 있으면요. 앞뒤로 경찰차 4대와 일반차 3대가 막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도 예. 가도 못 가는 상황인데 막은 거죠, 앞뒤로. 네,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 차가 왜 막 저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둘러쌌는지는 뭐 아직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런데 보통 저러면 이제 체념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 그렇죠. 경찰들도 있고. 그런데 이 차 체념하지 않고 앞뒤로 빠져나가려고 앞에 차를 부딪히고 뒤에 경찰차도 부딪히고 이러면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 상황 되면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뭐 경찰에 뭐 조사를 받던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냐 정체를 두고서 조금 시끄러웠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찰차 4대가 막아서고 있고 경찰이 와가지고 수차례 내리라고 했으면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체념하고 나와서 이 순순히 응할 텐데요. 예. 그렇지 않은 모습에 사실은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운전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경찰의 이 대응에도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사범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예. 또 이 뒷배가 있는 국회의원의 아들의 운전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영상만 보면 사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게 또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를 막은 것 자체도 어떠한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자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보도가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도 기사화 기준 중에 하나가 피해 여부거든요. 피해가 크면은 이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 상황에서는 그렇게 피해가 커 보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일단은 운전자는 중년의 여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건의 발생일이 저번 달에 29일인데 아무 뭐 기사도 안 나오고 조치가 취해졌다는 뭐 얘기도 없으니까 4월 15일쯤에 어떤 분께서 사진을 영상을 올리면서 엄청난 유력자의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가 다 둘러싸였는데도 어떻게 기자가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추정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박주희 변호사님 이게 기사화되지 않고 뭐 정치인의 유력자 이런 추정이 나오다 보니까 급기야 갑자기 이재명 대표 선대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SNS와 한 게시판에 이 운전자의 아들이 바로 이재명 전 대표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즉각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선대위 측에서는 이 유포자 6명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이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사실 당선되지 않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했을 때 성립하는 죄거든요. 예. 사실상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직접 입장을 내면서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도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으로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박민규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봉서에서도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이 운전자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예, 도봉서 경찰서 관계자가 말하기는 이 중년 여성은 사실 이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여성이요? 예, 맞습니다. 병원 치료를 위해서 다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중년 여성이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면서 차량을 타고 도망치던 도중에 남편이 112에 신고해서 이 자신의 배우자를 잡아달라고 했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차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상황이 대강 좀 이해가 가시죠. 이런 상황이라면 박주희 변호사님, 이거 아까 이재명 캠프에서 말했던 후보자 비방죄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유포를 하고 후보자를 비방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성립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상 범죄 같은 경우는 후보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 이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엄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글을 유포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영상을 한번 저희가 재생을 해보면 또 하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보면 경찰이 있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조금 논란인데 박사님 좀 더 강경하게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차가 앞뒤로 이제 차량들을 훼손을 하고 경찰차까지 저렇게 강력하게 뭐 나오라고 이제 나오십시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차까지 저렇게 훼손을 하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뭐 이럴 때는 경찰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영상을 보면 이 사람 때문에 그 일반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듯이 자리를 피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경찰도 치일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리창을 좀 강력하게 깬다던가 예. 심한 경우에는 뭐 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경찰의 입장에서 자칫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위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폭력적 공격과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제3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물리력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봉이라든지 예. 아니면 권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이 대상자의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려고도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경찰관이나 이 제3자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봉이라든지 아니면 권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행사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박민규 변호사님, 저 운전자, 저 여성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해서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2분의 1 더 가중이 되게 되어 있고요. 혹여 저렇게 차량을 움직이는 와중에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이 다쳐서 상해라도 입게 되면 이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예.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벌금형은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되죠. 알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사람입니다. 1980년대 희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이죠. 장영자 씨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인생에서요 34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고 하는데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자 씨를 두고 참 별칭도 많습니다. 희대 사기꾼, 당군 이래 최대 사기꾼 등등이 있는데 올해 벌써 81살이 됐다고 하는데 또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박사님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놀라운 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제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이 예. 장영자 씨가 한 사업가를 만납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때 위조 수표인 154억 2천만 원의 선급금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위조 수표가 무려 154억짜리 위조 수표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위조 수표인데요. 이때는 이게 이제 위조 수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열린 결과 예. 결국에는 이제 1년의 실형을 받게 되고요. 그 내용 중간에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도 챙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박주희 변호사님 1심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가 된 거고 결국엔 대법원까지 상고가 돼서 2심으로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가 뭐냐면요. 예. 아까 154억 2천만 원이라는 이 액면 금액이 있는 수표를 행사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1심에서는 이 장영재 씨가 이걸 행사를 할 때 이 위조 수표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고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에 대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판단이 달랐는데요. 이 154억 2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액수 때문에 결국에는 고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범행에 있어서 위조 이 수표를 행사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행사했던 이 수표의 액면 금액도 154억 2천만 원이라는 똑같네요. 거죠. 똑같은 금액을 행사를 했고요. 또 더구나 이 행사를 했던 이 장소가 이 예전에 했던 범행 장소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표를 보면 수표의 일련 번호 같은 경우가 사실 무작위로 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외우기가 어려운 번호인데 예. 이 수표 번호가 한 숫자로 일련된 번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계획한 범죄다. 그러니까 위조 수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행사를 한 거다라고 해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예, 징역 1년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영자 씨 하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 희대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금액도 대단하고 아무튼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라고 불리우는 사건이었죠. 1982년에 장윤정 씨가 남편 이철희 씨와 함께 경제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예. 이때 굉장히 좀 건설사 등 자금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가서 큰 현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기업들은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정식으로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길은 막혀있던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윤자 씨가 이제 솔깃할 만한 조건으로 큰 돈을 빌려줍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2배에서 크게는 9배에 달하는 어음을 챙깁니다. 어음을 받아요. 네, 약속 예. 어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어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를 않고 사채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0억의 어음을 맡긴다. 그럼 좀 깎아줘서 한 800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십시오. 현금화 시키는 거죠. 현금화 시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속 어음 총 1,111억 원을 6,404억 원을 할인해서 현금화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6,404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으로서 국가 예산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영자 씨가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대명사가 뭐 건국 이래의 희대의 사기꾼. 그러니까 전두환 이순자가 짜고 우리가 권력형으로 막 남의 돈들을 그 비자금 뜯어내듯이 어음을 뜯어내가지고 그걸로 어음이 돈으로 되지 않았다니까요. 저 영상은요, 뭐 언론이 인터뷰를 따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유튜브 계정을 해가지고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저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근데 박상희 교수님, 네. 이렇게 속인다고 쳐도 네.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또 넘어간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네. 물론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또 이해를 하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면이 네, 해볼까요, 한번? 예. 네네네. 일단은 자금 사정이 너무 절박했을 것이고요. 네, 큰 기업이니까 뭐 1, 2억 빌리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와서 달콤한 말로 뭐 사채 시장을 쓰려면은 이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나는 훨씬 더 적게 이자로 큰 돈을 빌려주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이 장영자가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결혼식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치렀고요. 예. 또 인맥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자 예전에 영부인의 삼촌이 애 처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맥도 어마어마하게 그 인맥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이 여자가 정말 돈이 있는 여자구나라고 믿었던 거죠. 예. 거기에다가 사실 정치에도 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은연히 말함으로써 기업들로서는 이 돈을 쓰는 것이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가지게끔 이렇게 화술에 굉장히 능숙했던 여인 예. 같습니다. 근데 박주일 변호사,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어음을 줬던 기업들이 도산하면은 경제적인 파장이 있고
이것이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지는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어음 발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기업의 총 피해액을 해보면요. 7,100억 원이었습니다. 예. 아까 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6,400억 원이 당시 국가 예산의 10%였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음 발행과 관련된 피해 입은 기업들이 연쇄해서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건설 도급 순위 8위였던 이 공영토건과 그리고 이 포항제철 그리고 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이 이 어음 사기 사건으로 결국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11개 부처의 장관이 경질이 되었고요. 관련자 30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검은동 근절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결국 이게 금융실명제 도입 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아주 무겁게 이 사건을 봤는데 징역 15년? 그런데 이게 법정 최고형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그 장영자 이철희 부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예. 또 미화 40만 달러, 엔화 800만 엔 몰수형, 그리고 추징금 1억 6천만 원 정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장영자의 형부이자 또 당시 영부인 이순자의 작은 아버지였던 이규광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추징금도 억 단위로 올라가는 맞습니다. 당시 예. 짜장면 한 그릇이 600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추징금 예. 액수가 꽤 크죠. 그래가지고 6,400억을 현금화했다고 했죠.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쉽게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가를 측정할 때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냐로 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600원이었어요. 600원이었더라고요. 지금은 한뭐 10,000원, 뭐 12,000원 막 요즘 많이 올라서 그렇게도 예.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600원이었고요. 국립대 1년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네. 그리고 10년 교사의 월급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이었으니까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7,111억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또 하나요. 예산에 저희가 10%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정도가 되니까 60조가 되는 겁니다. 60조의 사기를 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에는 사실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가 이규동 씨죠. 동생이 이규광,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있고요. 여기에 사돈관계가 결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이게 단순하게 이 말로만 된 게 아니고 장영자 씨가 분명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 씨 얘기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아마 강하게 어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장영자 씨 같은 경우는 뭐 숙명여대 메이키 출신이라서 굉장히 빼어난 외모와 그리고 예. 이 화술도 능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상 사람들이 더 휘어잡았던 건 언제나 당당한 자신감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화려한 인맥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영자 씨 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인맥을 자랑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여기서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박사님, 여기 네. 이순자 씨예요. 이순자 씨. 네. 좀 친하게 지냈다는 뭐 말도 있었고요. 그렇죠. 사돈인 예. 거죠. 사돈이죠. 이순자 씨와 예. 장영자 씨는 이제 사돈인 건데 장영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처음 밝히는 내용인데 이걸 내가 밝히면 팩트가 변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랄 것이다. 예.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당했던 모든 일은 이순자와 사돈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 권력 투정의 희생양이다라고 본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하나의 사람들과 권력 암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이순자의 친정 식구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내가 타겟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 말을 또 100% 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 전력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에 장영자 씨가 이순자 씨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순자 씨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내가 거의 생면부지의 장영자가 마치 내가 비호 세력인 것처럼 뭐 사람들한테 뭐 특별 보호를 받는다, 뭐 그리고 장영자가 제공하는 어떤 비용으로 내가 굉장히 사치한다. 나는 예. 그 여자를 잘 알지도 못한다라는 내용이 그 자서전 안에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장영자 씨는 나는 어디 가서 검찰 조사받을 때도 이순자 씨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이순자 씨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네. 여기에 또 한 명이 이제 남편이 이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철이 씨의 이력을 보면 중앙정보부, 당시만 해도 중앙정보부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짓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 사람의 인맥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 이철희 씨는 소위 말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장영자의 세 번째 남편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육사 동기 출신이고 5.16 쿠데타 당시에는 육군 방첩부대장, 지금 뭐 기무사, 보안사라고 불리는 곳에 이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에는 2인자인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역임을 했었는데 예.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우락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고요. 예. 또 영화로도 유명한 실미도 사건의 이제 예산 및 작전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권력의 핵심과 가까웠다는 점이 아주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기친 금액도 뭐 엄청나지만 박 교수님 씀씀이를 보면 당시에는 네.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영자가 또 숙명여대 메이킹 출신이기도 하고 워낙에 뛰어난 뭐 화술을 가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또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이나 화려한 생활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해요. 예. 일단은 장영자 씨 보유의 부동산이 여의도 4배의 면적의 부동산입니다. 여의도 4배요? 4배요. 정말 상상조차 되지를 않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부동산이 그랬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별장대지만 38,000평에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결혼식도 너무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예. 장영자 씨 1년 의상비가 1억 원대. 옷만 그만큼 입었다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이게 당시 시세 당시 시대 거예요. 네, 예. 짜장면에 600원이 있던 시세라서 네, 부부 한 달 생활비 및 접대비는 3억 5천이었는데 1년 2개월간 쓴 돈이 4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지금 금액 물가로 하더라도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민규 변호사님 네. 이 결혼 자체도 뭐라 그럴까요? 사기를 위한 발판 이렇게 활용된 측면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실 뭐 큰 결혼식, 워크샵, 고급 호텔을 빌려서 개최하는 연회 이런 것들은 사기꾼들이 행하는 흔한 사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이 사기를 통해서 얻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행사를 개최하면 본인이 초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도 이 행사에 왔네, 저 사람도 이 행사에 왔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라고 예, 하는 예. 서로에 대해 신분을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장영자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고요. 혹여나 일이 잘못되어서 자신이 수사를 받더라도 나를 지켜줄 비호 세력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걸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님,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압니다면 구속이 됐지만 나와서 또 사기로 또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네, 이 사실 장영자 씨 같은 경우는 평생에서 이 복역한 기간만 34년입니다. 예. 누가 보면 거의 평생의 절반을 사실상 이 복역한 건데요. 1982년에 지금 7천억대 사기를 행사를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고요. 예. 그런데 92년에 가석방이 되었는데 이 가석방 된 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140억 원대 어음 사기를 저질러서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광복절 특사로도 석방이 됩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국권 화폐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고요. 또다시 6억 원의 사기를 저질러서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아서 2022년에 출소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54억 원대의 위조 수표를 행사를 해서 징역 1년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다시 또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구속에 대해서도 아까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해명을 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구속된 건 또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제 속이 일단 뒤집어져요. 너무나 이 사회가 잔인하고 또 이 나라 검찰의 그 속성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한번 전과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검찰이 잡은 의도적인 사람은 막 부풀려지고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또 죄인이 돼야 돼요. 저분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겠죠. 그런데 박민규 변호사님, 글쎄요. 이렇게까지 징역형이라는 게 개인에게 고통을 어떻게 보면 주는 건데 거기에서 반성이나 회개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또 비슷한 사기를 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많은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예. 일단 쉽게 돈 뺏는 맛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맛, 그리고 남에게서 쉽게 가져오는 맛에 취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기로 이렇게 복역을 하다 보면 사실 긴 시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에 수사를 받거나 복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성실하기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범행을 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구치소에서 이제 경제사범들이 모여 있는 방이 사실 웃은 소리지만 가장 재밌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예, 왜요? 새로운 범행을 그 안에서 계획하고 자신이 왜 잡혔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예.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출소하면 범죄를 다시 한번 계획해서 다시는 걸리지 않아야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 나와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나면 그때의 계획을 다시 실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기 범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마지막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 교화시키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방법이나 나쁜 짓을 배워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거죠, 사회로.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많이 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박상희 교수님. 네. 본인을 이제 도우려고 변호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변호인들한테도 사기를 쳤다고. 네, 그러니까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사기 도박 같은 중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015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내가 남편의 유산을 받아야 된다, 또 해외 사업을 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6억 2천만 원을 또 사기를 칩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다시 구속이 돼요. 근데 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또 사기를 치는데 심지어 대상이 본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예. 한 변호사에게는 내가 사실은 진짜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14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수사 검사한테 돌려받아서 현금화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그러면은 사기에 쓰인 사기 금액을 다 변제할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음도 역시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한테는 내가 장제스 대만 총독하게 받은 굉장히 고가의 도자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한데요, 내용은. 그렇죠. 예. 완전히 네 거짓말까지 이제 중독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변호사가 이걸 또 감정을 해봤더니 역시 가짜였습니다. 예. 그래서 두 변호사가 다 사임을 했고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어음 사기로 이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진짜 어음이 있다.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준 고가의 도자기가 있다. 이거를 변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민규 변호사님, 실제로 사기꾼 변호할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딱 맞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러니까 사기꾼이 하는 거짓말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요? 예, 첫 예. 번째는 사건 자체에 대한 거짓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변호사를 속일 수 있다면 그 변호사가 수사하는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변호사에게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축소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수임료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하게 말씀을 드리면 겪었던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사기 횡령으로 이제 수사를 받는 분이었는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일본 유명한 화백이 그린 그림이라고 수임료 대신 저에게 그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비슷하네요, 총통의 도자기. 예,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이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 예.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그림에서 귀신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다. 그분이 살던 집은 지금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여행 명소가 됐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이상한 그림 사실 저한테 그냥 떠넘기고 마치 수임료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제가 그 경험은 사실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예. 경험담입니다.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도 제가 박민규 변호사한테 이 질문 드릴 때 고개를 좀 끄덕이셨거든요. 네,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의뢰인들과 라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나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사기의 습벽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변호사들한테도 거짓말을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변호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임료와 관련된 사기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건을 성공시켜주면 내가 더 큰 이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예. 변호사들이 현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도 변호를 하면서 굉장히 경계를 좀 해야 하고 탐욕을 조금 경계를 해야지 이런 사기에 연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자기의 의뢰인을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죠. 예. 예,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더 나아서 참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영자 사건으로 박수 교수님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금융실명제는 사실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장영자 이 사기 사건 때 그야말로 금융당국이 다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는 매수자나 매도자를 다 실명으로 쓸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실명으로 사실은 비실명으로 해도 예금이 많이 은행에 들어와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정부에서 좀 모른 척을 했었는데 예. 장영자 사건 때문에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라는 것이 인지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에 금융실명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후에 노태우 대통령도 1991년까지 금융실명제 하겠다라고 했으나 예. 미뤄지다가 우리가 아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어록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장영자 씨가 했던 말들도 박주희 변호사님 상당히 좀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어요. 네, 이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언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사람을 홀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뻔뻔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장영자 씨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남긴 말들을 보면요. 이 1982년에 구속이 되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경제는 유통이다. 나를 풀어주면 내가 막힌 돛을 유통시켜주겠다라고 예. 당당하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기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왜 자기를 범죄자를 모냐라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권력투쟁의 희생자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희생자로 이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예. 박민규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을 잘한다. 네. 뻔뻔하다. 또 뭘 주의해야 될까요? 사기꾼들의 언변 일단 주의를 해야 하는데 예. 변호사를 실제로 제대로 속일 수 있을 만한 사기꾼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고 드러나가는 아니, 저희 같은 일반인. 일반인들이요. 그 뭐랄까요?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 그리고 멋있는 수사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무조건 된다라는 식으로 결국 이야기를 귀결짓게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단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확실할까라는 의심을 100번, 1000번 하시면 좋을 것 어떤 같습니다. 사업이나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는 의견 없어요.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원오브 댐으로 다 하면 되지.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끊으셨어요 지금?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갖고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경선기간 내에서도 나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원색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슨 통일성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런 게 공개적인 모욕이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있나요? 이제는 저는 그동안에는 저에 대해서 공격이 오거나 그랬을 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었거든요. 이제는 전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서정옥 변호사,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영상을 일부로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좀 낯선 모습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 모습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1차경 청년 미래, 비조는 사회 통합 키워드입니다. 각 후보들께 사전 관리입니다. 출발하실 텐데 이제 단 2자리가 남았습니다. 아, 3번과 4번 자리인데 역시 이건 국민에게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했어. 아이고, 네, 일단 한번 시간을 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야기 많이 하고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 소장님 뭐 영상 보셨는데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좀 이례적인 장면이거든요. 불꽃이 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 왜냐하면은 네. 외연 확장입니다. 외연 확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와 좀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랬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예. 나는 본선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홍 후보 말고 다른 사람이 더 강력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예. 난 굳이 뭐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더해?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좀 더 확장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이 나올 때 뭔가 좀 주목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러잖아요. 몇 마디 섞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전환하는 그런 또 보석이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가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좀 노련하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어제 그 홍준표 캠프 가서 후보님하고 한 20-30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상당히 그 친화력이 있고요. 제가 캠프를 취재해 보니 서로가 한동훈 후보하고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요. 서로가 결선에 올라오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측은 김문수가 후보가 올라오면 탄핵 찬반으로 가면 어렵다. 예. 차라리 홍준표 후보가 상대하기 쉽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김문수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면 탄핵 찬반 감액이 50이 안 되지 않냐. 예. 서로가 이제 서로를 결성에 올라오면 이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공감대가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나경원 후보는 하나라 봐야 되거든요. 실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예. 따라서 이제 그 후보보다는 둘이가 결선 가는 게 서로가 제압할 수 있다. 예. 아마 이런 동상이몽을 좀 꿈꾸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좀 부담스럽다 공통적으로. 예. 그런데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꽤 앞서 있었죠. 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월등하게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인데 여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꽤 앞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누가 네, 앞서고 있다니까 오차 네. 범위 내에서 이 4명의 사람이 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약간 조금 여론의 흐름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뀌고 있죠 지금. 조금씩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 흐름 자체가 탄핵을 결정이 되기 전에는 김문수 후보로 집중되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탄핵 기각 쪽을 바라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던 기현상이 있었다면 예. 이제는 파면 이후에는 완전히 재편되면서 보수 후보로서 누가 더 적합한가라는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노련할걸요. 대선도 많이 치렀고, 그렇죠. 말하자면 정치 경력도 가장 많을 것이고,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었고, 자유통일당이라는 좀 이런 낙인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서도 나중에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다. 예. 라는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나머지 후보들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가 그걸 많이 흡입했고요. 예. 한동훈 후보도 사실상 많이 약진하고 있는데 지금 유보 상태다라고 보는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홍준표, 한동훈 쪽으로 예.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추이로 많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예. 오늘의 여론조사 수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만 추가하면요. 예. 뭐 서소장님 말씀에 저 100% 다 동의를 하고요. 저기 보시면 한덕수 총리가 7% 놓지 않습니까? 예. 저게 다 대부분 김문수 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윤심이 작동하는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예. 윤심이 작동하는 후보가 이제 그 나경원, 그다음에 이철우, 그다음에 김문수, 예. 한덕수까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은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김문수가 좀 떨어진 거는 한덕수 대행이 뜨면서 옮겨간 예. 거로 저는 봅니다. 요 조사를 서 변호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 그럼 저희가 한번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조금 올라오는 상승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면은 배종찬 소장께서는 네. 앞으로 더 흔들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좀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들리죠.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 예. 김문수가 후보가 떴던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잖아요. 윤심이거든요. 반사체입니다. 근데 그 반사를 이어가려면 발광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콘텐츠, 이른바 문수 콘텐츠로 상승 모멘텀을,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예. 그러는 와중에 윤심, 이른바 이 사람이 더 이재명 후보의 대항만대 하는 사람이 한덕수가 등장을 했죠. 예. 그러면서 김문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두 사람이 바로 홍준표,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대회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홍준표, 한동훈의 경우에 두 사람이 오히려 확장성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홍준표 후보도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본인 확장성을 키우는 거죠. 나도 한동훈 후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까 말까 약간 중간에서 서 있는 지지층들도,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그러면 한동훈 후보도 선택하면서 또 홍준표 후보도 선택할 수 있는 약간 경선의 이 구도 자체가 기존의 김문수에서 1강에서 다시 홍준표, 한동훈 쪽으로 옮겨가는 예. 이른바 구도의 이전 현상, 구도의 이 전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 소장님이 앞서 좀 그 네. 홍준표 후보의 정치력 이런 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권력 의지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대선 후보가 경선 후보가 됐을 때 정치력에 대해서 좀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오기도 하던데. 김문수 후보요? 예, 김문수 후보에 네. 대해서 주춤하는 이유를 뭘로 좀? 그러니까 세력의 뒷배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죠. 제가 김문수 당시 장관이 1위를 달릴 때 제가 불이 붙지 않는 저전장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연기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 기화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김문수 장관은 당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직접적인 그 지지나 아니면은 뭐 피겠다는 그런 메시지 시그널은 없었어요. 예. 단지 그냥 어떤 프레임 자체가 탄핵 찬성과 기각에 대한 거대한 양 진영에서의
포스트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탄핵을 기각시켜달라고 했던 이 강성 지지층의 또 포스트는 정광훈을 예. 중심으로 한 아스팔트 지지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광훈 씨와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장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의 뒤에는 윤심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유통일당과 말하자면 정광훈이 예. 더 뒤에서 뒷받침했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파면의 이후에 보수 지지층이 좀 광범위하게 특히 보니까 유보 지지층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예. 국민의 보수층에서. 그러면 그 지지층은 합리적인 보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누가 더 싸우기가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라고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그 뒷배가 국민의힘을 그 기반에 두지 않고 있다. 특히나 윤석열이라는 지지 기반을 점 찍어서 출발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네. 뭐 서정훈 변호사님은 여기 한덕수 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표가 이제 지지율이 분산됐다라고 보시니까 그런 게 구도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저도 이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게요. 예. 지금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좀 주춤할 수 있고요. 한대행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가 있다. 예. 지금 지지율이 조사할 때마다 매주 쑥쑥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도 홍준표 시장이 그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뭐냐면 이제 그 청년층에 20대나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오늘 MBS 뭐 언급 안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청년층의 20대. 저희가 준비한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안 하고 청년층의 지지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캠프들 다 가봤거든요. 가보면 이제 그 조직이 좀 많아요. 특히 뭐 보수의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원외위원장들 예. 이런 분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또 요즘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 공약도 이게 그 과감한 공약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기사도 많이 나고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치고 나갈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요. 여기서 이제 계속 윤심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요. 당 내에서 조금 일주일 전과 불과 일주일 전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시간을 들면 다 알아서 한다. 더 이상 그분을 어떤 자기 정치 소재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메시지가 없어도 윤석열의 뜻과 의도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청년들이 그런 윤석열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언제든지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윤 어게인이란 추상적 구호만 가지고 정당을 창당한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등장했던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신당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배 소장님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좀 소동이 있었어요. 기자들을 끌어모은 뭐 단체방이 막 생기고 나오고 하면서요. 그렇죠. 이제 윤 어게인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는 이름을 것처럼 따서 이제 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 자체가 지금 큰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예요. 예. 지금 대선에는 무엇보다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심과 가까워질수록 중도와는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결국 중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으로 당을 만들었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로는 큰일 날 일이죠. 중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리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흔들리는 것도 윤심 외에 이른바 문수심이 안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윤심도 바닥에 깔려있지만 홍심이 있는 겁니다. 이미 대선의 맛을 봤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윤심하고는 좀 무관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한동훈 후보의 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그럴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심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트심이 생각나는 겁니다. 트럼프, 상호간세. 예. 그래서 이제 실제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 윤심을 부각시킨다, 정당을 만든다, 대선은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윤 전 대통령도 그건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당장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가까운 중진 국민의힘 의원입니까? 그거 아니다. 예. 그거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변호인단이 중심이 돼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겁니까? 변호인단의 일반적인 뜻이 아니고 40대 그 젊은 변호사 5명이 그 중에서 석동현 변호사나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젊은 40대 변호사 5명이 한 건데요. 아마 이제 동기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이번에 그 탄핵 반대에 소극적이었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그 지도부가 총력 탄핵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쌍권이라 하죠. 우리 권영세, 권성동 이분들에게 탄핵에 대해서 개인 자격은 막진 않았는데 당 차원에서 도와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0, 30대가 정치에 꾸준히 가려면 신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도입니다. 저는 뭐 그 순수성이나 열정 이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통합이지 분열할 때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윤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어제 4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경위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하고 상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전에? 그 부분은요. 아마 이제 그 신당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20, 30대 청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 정도는 몇 번 한 3번 정도 만나서 우리 배의철 변호사도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당까지는 언급 안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참여 소통 그런 게 필요하다. 플랫폼은 이렇게 보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류하게 된 계기도 윤 전 대통령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시점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린 건 맞아요. 서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윤심을 두고 전에는 약간 또 기류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또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조금씩 이 본선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손절각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죠. 그걸 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속이 터지겠죠. 그렇게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관절을 지켰던 60몇 명, 구치소를 찾아와서 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얘기했던 지도부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관저에서 1시간 차담을 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뭘 해달라. 그럼 뭘 얘기했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은 팔지 말자. 이제 윤석열을 좀 지우자는 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보도 하나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리인단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만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쪽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리인단들은 숨쉬는 것 빼고는 믿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독 언론의 기사를 보면 변호인단들이 4월 4일 그 파면 결정이 난 날 식사를 하면서 창당 얘기를 꺼냈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창당에 나서 봐라 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보도가 그러니까 있었네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아예 무시하고 청년들을 모아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신당 창당을 주도했다. 평상시 같았으면 경로에서 다 쫓겨날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신당 창당의 이 움직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과 상관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류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한참 8명이서 경선 흥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참으로 끼었냐. 지금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냥 보류했을 뿐이다.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께 지금 서 소장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저분들이 대통령을 몇 번 만나서 정확한 워딩은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필요하다. 통로가 필요하다. 통로, 플랫폼. 이게 꼭 신당일 수도 있죠, 물론. 신당도 검토는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뭐 만들라 마라 지시한 거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이 말린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제가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신당 만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거기에 연장선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본. 뭐 신당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고요. 예. 뭐 이야기가 있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지금 이 시점에 신당을 바로 만들라 예. 이래 안 보고 저는 이 불신은 남아 있다 봐요. 이번에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다행인데 국민의힘이 대선에 패배하면요. 예. 아마 완전히 이합집산으로 산산조각 날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신당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완전히 꺼진 불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당 한팍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들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는 거니까 보류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간보기 하는 거겠죠. 독단으로 진행한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길 바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뭐 갑자기 제 이건 추측입니다만 전화가 되던 사람도 전화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지형 속에서 배신감 느끼면서 본인은 창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저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속내는 어떨까?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짐작하세요? 윤심 영향력 뭐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 윤심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더 키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줄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 그것만큼 낭패인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기를 원하겠죠. 예. 하지만 그것은 여론이라는 것이 뭐 관리한다고 해서 꼭 관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참 정중동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역풍이 불기 쉽고 여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핵 정국에 대통령의 이 윤심의 결집력 또는 대통령 뭐 지지율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높게 나오리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자칫 이 민감한 여론을 잘못 건드렸다가 예. 오히려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윤 전 대통령 그대로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 왜? 움직이는 순간 그것에 대한 반작용도 분명히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힘 내에도 고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그래도 이 영향력이 좀 지속됐으면 그래야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예. 재판을 받든 그래도 누군가 뭐 정치를 할 때 윤 전 대통령한테 좀 상의를 해봐야지. 예. 또 윤 전 대통령의 세력을 좀 후광으로 업어봐야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 확신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파면을 내린 대통령인데 반성과 성찰이 없고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다 이겼는데 뭐가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파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복귀를 꾀하는 것이고 그날 관저에서 쫓겨나는 이 퇴근하는 날도 보면 모자를 눌러 쓰고 다시 돌아올 것처럼 예. 트럼프처럼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혼자 합니까? 세력이 있어야 되죠. 예. 세력은 뭡니까? 정당이죠. 정당이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시는 보험으로 신당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접수하려고 어떤 수를 썼습니까? 나경원 의원을 투입했죠. 그리고 한동훈은 막아라 라는 저는 지시라고 봐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가지고는 확장성이 없으니 결국에는 나중에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중에 한동훈이 살아나면 한덕수를 출격시켜서 한동훈을 막아라. 이게 국민의힘을 내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림이다. 예. 이 그림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신당이라는 것은 한번 애들벌레는 띄워본 것이고 아예 접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예. 국민의힘이
친윤 중심으로 다시 접수가 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조금 미룰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분석들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복귀를 전제로 두고 그 방법론은 상황에 맞게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서정 변호사님, 서사님 얘기가 계속 고개 끄덕이시던데. 오늘따라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다 똑같네요. 두 분이요? 원래 똑같았잖아요. 원래 지금 이제 윤 잘 맞춰서 대통령은 그랬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시 보류죠. 일시 보류? 예,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상황을 봐요. 예. 만약에 뭐 한동훈 후보가 이 당을 장악하거나 되면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신당이 불가피한 거고, 일단 친윤 후보가 된다면 또 이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상황을 좀 지켜볼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본다. 그렇다면 배종찬 소장이 보시기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늘 공개적으로 탈당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대선 기간 중에는 정리 불가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 중에는 왜냐하면 이건 손 대는 순간 어떤 식으로 불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파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면은 정리가 되냐? 정리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 대선 결과가 저는 어느 정도의 가르마를 탈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뭐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이기면 이긴 대로 평가를 받겠지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얼마나 뭐 적은 격차냐 또 큰 격차냐 또 누구의 책임으로 기책되느냐. 근데 정치라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거 탄핵 때문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용돌이가 치겠죠.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정리하자는 목소리도 좀 커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는 방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또 서영주 평론가 이야기한 그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쪽 세력도 사람들도 판단하겠죠. 예. 국민의힘이 우리랑 윤 전 대통령이 함께 못 간다? 그럼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의 길을 갈래. 예. 이러면 이제 보수 내에서도 세력 구분이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서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이 네, 분석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얘기한 대로 신당도 다 보험용이고 의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여기에서 침묵하거나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본인들은 패족이 된다. 패족이 되기 싫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정치 복귀, 정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예. 의지가 매우 강하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의힘한테는 악연이죠. 이 본선을 앞둔 차원에서 계속해서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 국민의힘이 그러면 계속해서 대선에서는 파면, 탄핵, 내란 이 세 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니 지금 배종찬 소장님은 이게 대선 기간 내에는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하셔서 서 소장님도 대선 기간까지는 국민의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못할 거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또 되면 모르지요. 서 변호사님도. 지금 이제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요. 옛날에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식 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출당한 데서 이게 뭐 지지율이 온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번에는 또 이게 시체 뭐 한다고 이렇게 옹호를 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탈당 요구하는 거 크게 그 호응을 못 받을 거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거로 봐요. 아 오히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짧게. 한동훈 후보가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도 정리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이 투표소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적은 격차로 대선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모르겠는데 패배한다면 적은 격차로 패배한다면 저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큰 격차로 패배한다면 상황은 또 완전 달라지겠죠. 아무나 못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몸 구조가 좀 악적 보이죠, 등으로. 저는 항상 꼴찌만 해왔기 때문에 참 자신이 없죠. 나 못하겠어. 저도 아직은 과거에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저는 도전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저 모든 것을 바쳐서 진짜 제 한계를 마주하고 진짜 제 한계를 뛰어넘고 싶더라고요. 내리막길은 뛰자 해야 돼. 잠시만 브레이크가 안 된다. 아니 브레이크 내가 뛰는 게 아닌데. 와.
그럴까?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허벅지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발목하고. 그래서 와 이거 천천히 뛰더라도 뛰자 걷지 말고. 뛰어야 산다 단장을 맡은 션입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그대로. 단장님 가십시오. 아니요. 가셔야 돼요. 고개 들고 조금 더 밀어야 돼. 고개 들고. 너무 힘들어 솔직히 지금. 죽을 것 같아. 아 지쳤어.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저희 MBN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뛰어야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연하시는 세 분과 함께 어떤 프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하면 이분이죠. 션 씨하고요. 아이돌 출신 방송인 유리 씨, 운동 크리에이터 조진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이게 사연을 안고 달리는 마라톤 예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션 씨가 무려 단원이 16명의 단원을 이끄는 단장 역할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거 다 이분들을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감독진도 있고요, 코치진도 있고, 아, 그래요? 부단장도 있고, 예. 네, 잘해서 근데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계세요. 네, 이게 처음이라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열심히. 예. 그렇게 열심히 다른 일을 하셨으면 다들 성공하셨을 텐데. 이 두 분을 포함해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16명 녹화도 모두가. 했죠? 네, 벌써 꽤 여러 편 했습니다. 그럼 여기 안 나오신 분들도 유명한 분 굉장히 많던데 네. 콕 집으면 누가 가장 마음에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던가요?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듭니다. 때때로. 예. 네. 이제는 션 씨가 뛰는 거야 뭐 저희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단장이면 안 뛰려는 사람들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역할이 약간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이러면서 잘 이렇게 데리고 가는. 예. 네, 그리고 이제 부단장인 이연표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아빠 같은 역할. 때로는 팩트 체크도 딱딱 해주고. 아, 이영표 감독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역할이 좀 나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장과 부단장이 같이 이렇게 쭉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녹화 외에도 또 숙제를 내드리는데 그 숙제도 정말 매일매일 그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기획이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니고 이 저마다 각자 사연을 안고 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처음으로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도 한다고 하는데 유리 씨 먼저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뛰어야 산다는 제목이 달렸을까요? 일단 저에게 마라톤이라는 도전은 굉장히 큰 용기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좌절감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뛰어야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의 이제 지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좀 회복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목대로 뛰어야 산다가 된대요. 맞아요. 그럼 조준영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작년부터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전? 그 이제 배우 쪽으로 또 도전을 요즘에 피지컬백 이후로 이제 그쪽으로 도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항상 뭐 피지컬백도 그렇고 항상 볼 때마다 약간 이 강한 이미지, 센 이미지 이런 맞아요. 이미지밖에 없어서 제가 다른 모습도 있다. 여기서 제가 뛰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지금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신 거가요? 지금 좀 된 겁니다. 모르시겠지만 지금 많이 된 겁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2달 정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좀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싶어서. 그럼 실제로 러닝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 달릴 때는 못 뛰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했는데 이제
이제 한 2달 정도 연습을 하면서 진짜 단장님하고 제가 아까 숙제했던 거 그런 거 하고 연습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러닝이 이제 마라톤이 이제 제가 원래 하던 헬스보다 좀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요? 네네네. 예. 또 하나 조준영 씨가 제일 궁금한 게 좀 체구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다 보면 이게 뛴다는 게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안 좋다는 얘기들도 하던데 네네. 거기에는 큰 지장이 없던가요? 제 주위에서 전부 다 무릎 괜찮나, 예. 발목 괜찮나 하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이제 훈련 제가 받은 대로 좀 천천히 뛰니까 뭐 이상했고 지금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거를 네. 현 단장께서 다 조절을 해주시는군요. 훈련이나 네네. 이런 거. 저와 이제 권은주 감독님과 또 이현진 코치하고 이렇게 코치하고 감독 진이 있어갖고 예. 맞춤으로 다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부상 없이 잘 뛸 수 있을지 그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도 여러 부류 체형이라든가 뭐 성별이나 다 다르는데 네. 저 출연자분들을 보면 자기한테 이런 방법이 맞겠다는 것도 좀 코칭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뛰어야 산다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직 안 뛰시고 계신 분들, 나는 이래서 못 뛰겠어, 나는 저래서 못 뛰겠어 하시는 분들이 예. 용기도 없고 나도 뛸 수 있구나 예. 하고 바깥에서 뛰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근데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출연을 하면서 좀 특별한 인연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네, 저 첫 촬영 때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한 분은 제가 걸그룹 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기획사의 사모님이셨던 기획사의 사모님? 네, 전 기획사의 사모님이셨던 저희 은희 선배님, 방은희 선배님이셨고 예. 한 분은 지금 현재 제 법률 대리인이신 양소영 변호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양소영 변호사님은 특히 프로그램에서 만나 뵙게 될지 몰랐어서 너무너무 놀랬던 기억이 프로를 있거든요. 통해서 다시 만나신 거예요? 네, 이제 뛰어야 산다를 같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몰랐다가 양소연 변호사님을 이제 딱 이렇게 뵙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고 특히 이제 은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7, 8년 만에 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좀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예. 영상이 나가는 거 보니까 저기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네요. 사실 조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100 보신 분들은 저도 보긴 했었는데 그 피지컬하고 마라톤하고는 완전히 다른 운동이잖아요. 진짜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완전 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하는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이고요. 그리고 크기가 커야 되고 힘에 관한 운동이고 예. 마라톤은 말 그대로 지구력, 심폐력 그리고 이제 저는 정신력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어떤 거요? 정신력까지. 정신력까지. 예. 근데 이제 제가 두 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처음에 좀 약간 멘탈이 좀 무너졌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라톤이요? 예.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니 방금 전에 영상 나가는 근력 운동 하시는 거 보면은 네네. 저 정도 무게를 들고 네네. 하는데 마라톤이 더 힘들었다고요? 저는 사실 진짜 단장님은 좀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마라톤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헬스로 풀었습니다. 진짜 아침에 러닝을 하고 저녁에 헬스를 했습니다. 네네. 아니 그 제가 그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달리기 하면. 네.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거의 뛰는 순간이 없는 사람. 네. 왜 대상으로 하면은 어떻게 달리기를 하라고 권유를 하시죠?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목표가 좀 빨리 잡혀 있잖아요. 네, 5km를 뛰어야 되고 대회를 나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0km를 또 어떤 시간 안에 달려가야 되고. 예. 근데 그거 없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모든 거에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 위기를 겪으니까 지금은 좋아지는 지금은 저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러닝입니다. 네. 유리 씨는 어떠세요? 평소에 이 방송하기 전에 달리기 같은 거 좀 하셨었어요? 저는 운동을 안 해봤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이번에 뛰어야 산다 준비를 하면서 거의 10여 년 만에 런닝머신에 이제 오랜만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예. 제가 많이 최근에 듣고 있는 말이 얼굴이 좋아졌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마라톤이 주는 행복이나 심적인 그런 건강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을까? 왜 뛰지 않고 굉장히 그냥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30주년 개국 30주년 준비하는 게 선셋 마라톤이라고 이게 기획 의도가 지는 석양 선셋을 배경으로 마라톤을 한다는 건데 내일 가시 네, 갑니다. 네. 좀 상상만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낭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자주 그러니까 아침 이렇게 해가 뜨는 거 보면서도 뛰고 또 해가 지는 거 보면서도 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참 많은 걸 놓치고 살아요. 네, 해 뜨는 걸 못 보고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막 정신없이 회사 맞아요. 가고 막 이러고 또 해 지는 것도 못 보고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고 그런데 뭐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자연이 주는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러닝과 함께 느끼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선셋, 그러니까 해 지는 모습이 매일마다 달라요. 아 그런가요? 네, 매일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해 지는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담고 나는 건강하게 뛰면서 머리로 기억하고 가는 거죠. 몸도 튼튼해지고.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목표 단기적인 목표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가 7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시드니 마라톤 풀코스 도전입니다. 풀코스 도전. 네, 40.195km. 근데 16명이라고 단원이 말씀드렸는데 네. 두 분은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10km 대회를 벌써 두 분 다 완주를 했어요. 벌써 5km로 처음에는 뭐 1km도 간당간당 했다가 5km를 뛰고 그리고 10km 대회까지 완주를 했는데 이제 10km에서 하프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프를 뛰었다고 풀코스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또 다른 거고요. 네, 완전 그냥 2배의 거리가 아니라 뭐 멘탈적인 거나 아니면 몸에 이렇게 다가오는 데미지나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몇 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너무나 열심히 숙제도 열심히 하고 나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잘하면 네, 잘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요새 이제 계속 솟구치고 있어요. 되게 두 분이 지금 현 단장님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리 씨는 이 시드니 마라톤에 지금 가고 싶은 거죠? 너무 가고 싶고요. 지금 제 요즘의 목표가 시드니 마라톤을 위해 달린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운동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3km, 그 다음에 5km, 지금 현재 10km까지 달려내고 있으면서 내가 이게 지금 된다고?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취감 이런 것도 있군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올해의 목표가 내 한계를 깨어내서 무조건 건강해지겠다, 다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드니 마라톤 꼭 나갈 거야 하는 다짐으로 지금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뛰면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좀 있어 보이네요. 시드니 마라톤이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요. 한여름이네요. 거기는 또 날씨가 다르니까 선선하니까. 조진혁 씨는 어떠세요? 저 사실 저희 첫 방송 때 보면 시드니 이제 마라톤을 간다고 말씀을 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마라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가서 뛰고 싶습니다. 많이 바뀌셨네요. 몇 달 사이에. 뛰고 싶고 지금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16명의 단원 중에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이? 제가 선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어떤 미션이 지어지는데 거기서 MVP가 설정이 되면은 배지를 받아요. 그 배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시드니 마라톤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서바이벌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경쟁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쉽게도 현재 저희 둘 다 배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16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되고 하는 선발 과정들이 재미가 있겠네요.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단지 빨리 달려야만 항상 배지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팀워크가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개인의 특출함이 있을 때도 있고, 이래갖고 이 매 회마다 그런 거 보는 완전 네. 포인트도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저기 참가하시는 분들 저희가 사진으로 해놨죠. 네네. 유리 씨는 저 중에 지금 누가 가장 경쟁 상대? 저는 사실 제 자신이 가장 경쟁 상대거든요. 아, 정답이네요. 제 페이스, 그다음에 제 기록을 항상 깨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경쟁 상대가 돼서 항상 저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진영 씨는요? 저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본인이 생각하는. 저는 지금 제 라이벌은 저 호영이 셰프 형님. 아, 네, 형님. 정호영 예, 셰프요. 지금 거의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뭐가 비슷해요? 시간이 거의 네. 예. 완주 속도가 네, 완주 속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네. 예. 네. 사실 이게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이미 뭐 몇 번 녹화를 하셨을 테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요런 거 주목해서 오시면은 더 의미가 있을 거다. 이게 뭐가 있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뛸 수 있어? 하는 분들이 나와서 뛰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네. 네. 나도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나는 그래서 못 뛰었어 하는데 좀 덩치 있으신 분들도 나오시고 나는 나이가 있어서 못 뛰을 것 같아. 근데 허재 감독님이 나오셔서 허재 뛰세요. 감독님도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면서 나도 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뛰어야 산다를 보시면서. 예. 그리고 예. 단지 마음에 그치지 않고 나가서 뛰고 계실 것 같아요. 유리 씨는요? 저도 이제 달리기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저희 비기너 팀원분들이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진영 씨. 저 자신도 지금 이 촬영을 하면서 내가 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거기 계신 형님 누나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달리기를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이 방송을 보기만 하면 스스로 달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네네. 것이다. 네, 그리고 유리 씨가 잠깐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다들 어떤 사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러닝으로 이겨내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예.